극비 최고 기밀. 이 보고서를 읽는 순간 당신이 알던 세계 질서는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불과 몇 달 전 중국 최고 지도자 시진핑이 갑자기 공식 석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세계는 혼돈에 빠졌고 각국 정보기관들은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CIA의 살아있는 전설, 로버트 벤스 박사가 침묵을 깨고 놀라운 진실을 밝혔습니다. 중국 권력 구조의 붕괴를 이끈 비밀 자금줄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의 금융 전문가들이 개발한 단 하나의 프로젝트였다. 하버드의 친중파 스타 교수 데이비드 왕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한국이요. 미국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 나라가 망상일 뿐입니다. 한국이 어떻게 세계 최강대국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누르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로버트 벤스입니다. 한때 CIA에서 중국의 그림자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최고 등급 정보 분석관이었죠. 지금은 버지니아의 작은 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평범한 교수입니다만 제 눈은 여전히 세계에 보이지 않는 흐름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세계의 질서를 뒤흔든 충격적인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중심에는 놀랍게도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시진핑 주석이 갑자기 공식 석상에서 사라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건강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15일 동안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세계는 혼란에 빠졌죠. 글로벌 증시는 요동쳤고 각국 정보기관들은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났다.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었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난무했습니다. 진실은 거대한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죠. 중국 국영 CCTV는 시진핑의 일정이 단지 조정되었을 뿐이라는 간단한 성명만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기간의 부재는 전례가 없는 일이었죠. 홍콩 증시는 일주일 만에 15%가 폭락했고 글로벌 원자재 가격은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세계 각국의 정상들은 비공개 회의를 소집했고 정보기관들은 24시간 긴급체제로 전환했습니다. 한국의 원화 가치도 급락했고 수출 주도 기업들의 주가는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때 하버드 대학의 데이비드 왕 교수가 미디어에 등장했습니다. 그는 중국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로 알려진 인물이었죠. 시진핑의 권력은 반석 위에 있다며 이는 중국을 흔들려는 서방의 얄팍한 술수일 뿐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말에 안도했죠.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제 오랜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고. 저는 30년간 CIA에서 중국 전문 분석관으로 일했습니다. 1989년 천안문 사태부터 시작해 장점인 후진타오, 그리고 시진핑으로 이어지는 권력 이양 과정을 모두 지켜봤죠. 중국 공산당의 권력 구조와 파벌 정치는 제 전문 분야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상황에서 감지된 미묘한 신호들은 제 직감을 자극했습니다. 제 사무실 벽에는 중국 지도부의 계보도가 붙어 있었습니다. 붉은 실로 연결된 이름들과 사진들, 그리고 그 밑에 적힌 메모들. 저는 매일 밤 이 계보도를 들여다보며 숨겨진 패턴을 찾으려 했습니다. 특히 주목했던 것은 후진타오 전 주석과 그의 측근들의 최근 동향이었습니다. 그들은 지난 3년간 조용히 있었지만 최근 몇 개월 사이 미묘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세계 안보 포럼이 열리던 날, 저는 초청 연사로 무대에 섰습니다. 청중석에는 각국의 정치인, 외교관, 학자들이 자리하고 있었죠. 그리고 맨 앞줄에는 데이비드 왕 교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미 조소가 어려 있었죠. 저를 시대에 뒤처진 냉전 시대의 유물쯤으로 여기는 표정이었습니다.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400석 규모의 홀이 만석이었고 심지어 입석으로 참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변화하는 세계 질서와 미국의 역할이었지만 모두가 알고 있듯이 진짜 관심사는 중국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조정하며 청중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긴장된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중국의 거대한 지각 변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진핑 체제는 붕괴의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이것은 단순한 권력 투쟁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변화의 전조입니다.
그 순간 객석에서는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몇몇은 놀란 눈치였고 다른 이들은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죠. 그리고 데이비드 왕 교수는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벤스 박사, 아직도 냉전 시대에 살고 계십니까? 그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권력은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14억 인구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중국의 경제는 여전히 세계를 이끌고 있죠. 당신의 주장은 근거 없는 망상에 불과합니다. 왕 교수의 말에 여러 청중들이 동조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중국계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작은 박수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그들에게 시진핑은 중국을 강대국의 지위로 끌어올린 영웅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런 반응에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정보 분석가로서 30년을 보낸 저에게는 대중의 인식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얼마나 클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위대한 전략은 소리 없이 움직입니다. 스크린에 몇 장의 위성 사진을 띄웠습니다. 후진타오 전 주석의 아들 후하이펑의 최근 행적을 보십시오. 지난 3개월간 그는 수저우, 상하이, 청두 등 주요 경제 중심지를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기업 시찰이었지만 그가 만난 사람들의 명단을 분석해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드러납니다. 화면에는 후하이펑이 각 도시에서 만난 인물들의 명단과 그들의 연결망을 보여주는 복잡한 다이어그램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가 만난 인물들 중 상당수가 과거 공청단 출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공청단은 후진타오가 이끌었던 중국 공산당 내 주요 파벌 중 하나였죠.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중국 정치에서 이런 움직임은 항상 어떤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그가 만난 인물들 중 다수가 최근 몇 년간 시진핑에 의해 권력에서 밀려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스크린에 또 다른 자료를 보여주며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할 것은 27군단의 최근 동향입니다. 이 부대는 역사적으로 후진타오와 가까운 인물들의 영향력 아래 있던 부대인데 최근 6개월간 점진적으로 베이징 인근으로 재배치되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연결하면 거대한 선이 보입니다. 바로 권력 교체를 위한 준비가 수면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화면에는 중국 지도가 나타났고 27군단의 이동 경로가 붉은 선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남부 지역에서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베이징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군사훈련이라면 이렇게 장기간에 걸친 점진적 이동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제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중국 국영은행들의 최근 자금 흐름입니다. 지난 분기에 중국 4대 국영은행에서 약 15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갑자기 움직였습니다. 이 돈은 주로 홍콩과 마카오의 금융기관들을 통해 흘러갔는데 최종 목적지는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누군가가 큰 움직임을 위한 자금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청중들은 이제 진지하게 제 발표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와 구체적인 증거는 항상 강력한 설득력을 갖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 왕 교수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그런 우연의 일치로 음모론을 만드시다니 유감입니다. 그가 자신의 태블릿을 조작하더니 스크린에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 자료를 띄웠습니다. 여기 중국 인민해방군의 공식 재배치 계획이 있습니다. 이는 모두 정상적인 군사훈련의 일환이었고 작년에 이미 계획된 것이죠. 그리고 후하이펑의 방문은 단순한 경제 시찰로 새로운 기술 혁신 프로젝트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왕 교수는 자신의 슬라이드를 넘겨가며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국영은행의 자금 흐름에 관해서는 이것은 중국의 1대1로 이니셔티브를 위한 정상적인 자금 배분입니다. 작년 10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이미 승인된 사안이죠. 그는 통계와 수치를 쏟아내며 제 주장을 짓눌렀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여전히 5%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민 만족도 조사에서는 92%의 중국인이 현 정부에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안정적인 국가에서 쿠데타가 일어날 리 없습니다. 더 나아가 왕 교수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반부패 캠페인은 중국 사회를 정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지난 10년간 120만 명이 넘는 부패 관료들이 처벌받았고 이는 중국 국민들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죠.
국가안보법과 홍콩 보안법 역시 중국의 주권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성과를 이룬 지도자를 누가 감히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청중은 명백히 왕 교수의 편에 서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확실한 통계와 자료를 가진 왕 교수가 더 신뢰할 만해 보였을 테니까요. 왕 교수는 이 기세를 몰아 더욱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벤스 박사, 당신 같은 음모론자가 시장을 얼마나 파괴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의 근거 없는 발언 때문에 얼마나 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볼지 생각해 보셨나요? 이건 거의 범죄에 가깝습니다. 그의 말에 청중석에서는 동조하는 듯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누구도 불필요한 위기를 원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제 주장을 철회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가 본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으니까요. 왕 교수님, 저는 단순히 제가 관찰한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제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공식 자료는 모든 것이 정상적이라고 말하겠죠.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공식 발표와 현실 사이에는 항상 간극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왔습니다. 소련의 붕괴 직전에도 모든 공식 지표는 체제가 안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죠.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알았지만 제 직감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정보 분석가로 일하며 단련된 직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대로는 설득력이 부족했습니다. 무언가 더 강력한 증거가 필요했죠.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려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직 공개하기를 망설이던 자료였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의 금 보유량에 관한 비밀 정보였죠. 공식 발표와 실제 보유량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이는 누군가가 국가 자산을 빼돌리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제 소스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청중석 맨 뒤에서 한 젊은 여성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벤스 박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모두가 놓치고 있다는 그 결정적 증거란 대체 무엇입니까? 그녀는 한국 언론사 소속으로 보이는 기자였습니다. 그녀의 명찰에는 김민지 서울경제신문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이 저를 향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 질문 앞에서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순간 수많은 이들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금융 전문가들과 그들의 가족들까지. 오랜 세월 정보기관에서 일하며 저는 비밀을 지키는 것이 때로는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계는 지금 거대한 변화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핵심에는 모두가 간과해온 한 작은 나라의 위대한 결단이 있었죠. 제가 고뇌하는 사이 갑작스러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포럼 관계자가 급히 무대로 올라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속보입니다. 시진핑의 최측근 군부 실세들이 숙청당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은 앞다투어 전화기를 꺼내들었고 참석자들은 서로에게 소식을 전하며 술렁였습니다. 데이비드 왕 교수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태블릿을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했죠. 자, 잠시 진정하십시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긴급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장유샤와 한정 등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군부 고위 인사들이 심각한 규율 위반을 이유로 숙청되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직 확인 중입니다. 장유샤는 시진핑의 오랜 측근으로 중국군의 현대화를 이끌어온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정은 최근 로켓군 사령관으로 임명된 인물로 중국의 핵전력을 담당하고 있었죠. 이 두 사람의 동시 숙청은 단순한 인사 조치가 아니라 심각한 권력 투쟁의 신호였습니다. 이 소식은 제 예측이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맞았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죠.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이면에 있는 거대한 흐름이었습니다. 사태는 이제 중국의 붕괴라는 초유의 시나리오로 번지며 전 세계 안보 문제로 비화되고 있었습니다. 청중들은 이제 제 말에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권력 투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체제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이끌어낸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거대한 반란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시진핑의 촘촘한 감시망을 피해 군부를 매수하고 세력을 규합하려면 추적 불가능한 자금줄이 있어야 하죠. 그 출처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장내가 숨을 죽였습니다. 모두가 미국, 러시아 혹은 유럽의 어느 국가를 예상하고 있었을 테지만 제가 다음에 말한 것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의 이름 없는 금융 전문가들이 1997년 국가부도의 치욕을 겪은 직후부터 비밀리에 개발해온 완벽한 지하 금융 시스템, 코드네임 단군 프로젝트입니다. 이 시스템은 전 세계 어떤 정부나 정보기관도 추적할 수 없는 독립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국가 비상사태 시 한국의 자본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청중석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몇몇은 서로를 쳐다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고 다른 이들은 황급히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왕 교수는 경멸하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국이요? 그런 금융 시스템을요? 미국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가요? 벤스 박사, 이제 당신은 완전한 망상가가 되어버린 것 같군요. 왕 교수의 비웃음에 몇몇 청중이 동조하듯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많은 한국인들이 느끼는 불편한 진실을 건드렸습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샌드위치 국가로 불리며 미국, 중국, 일본 같은 강대국 사이에서 자율성을 제한받는다는 인식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이것은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한 외부인의 시각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왕 교수의 도발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태블릿을 조작해 스크린에 한 장의 복잡한 도표를 띄웠습니다. 그것은 제가 오랜 기간 비밀리에 수집한 자료였습니다. 이것은 시진핑의 측근들이 숙청되기 직전 단군 프로젝트의 기록에만 존재하는 수십억 달러의 자금 흐름도입니다. 이 돈은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케이맨 제도를 거쳐 최종적으로 후진타오파 군부 실세들에게 흘러들어갔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금융 네트워크가 시각화되어 있었습니다. 붉은 선은 자금의 흐름을, 파란 점은 자금이 거쳐간 금융기관들을, 그리고 녹색 별표는 최종 수령인들을 표시했습니다. 이 도표는 너무 복잡해서 일반인들이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그 규모와 정교함은 누구나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하며 계속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자금이 세계의 어떤 금융 기록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한국의 시스템만이 포착한 고스트머니의 흐름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금융 전문가들은 미국과 유럽의 금융 시스템의 취약점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기존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사각지대를 활용한 완전히 새로운 금융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이죠. 한국의 금융 전문가들은 IMF 구제금융을 통해 얻은 쓰라린 교훈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 시스템이 어떻게 한국가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단군 프로젝트는 2011년 초기 개념 단계에서 시작되어 2015년에 첫 테스트를 거쳤고 2018년에 완전한 작동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디지털 그림자 자산이라는 개념으로 기존의 어떤 금융 감시 시스템으로도 탐지할 수 없는 자산 형태입니다. 이것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지만 공개 블록체인과는 달리 완전한 익명성을 보장합니다. 저는 도표의 또 다른 부분을 확대했습니다. 그곳에는 중국 내 특정 군부대와 정부 기관들이 받은 자금 내역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금액은 천문학적이었고 그 흐름은 매우 정교했습니다. 이 자금은 2022년부터 점진적으로 중국 내부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후진타오와 가까운 인물들, 특히 공청단 출신 관료들과 군 장성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자금을 이용해 충성파를 매수하고 비밀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결정적인 순간을 위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바로 지금인 것으로 보입니다. 청중들은 이제 진지하게 제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 왕 교수는 여전히 저를 조롱하는 태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럴듯한 이야기군요, 벤스 박사. 하지만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보여준 도표는 누구나 조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국이 그런 첨단 금융 시스템을 개발했다고요? 한국은 기술력이 있을지 몰라도
금융에서는 항상 미국과 유럽의 뒤를 따라왔습니다. 당신의 주장은 너무 황당해서 반박할 가치조차 없군요. 왕 교수의 말에는 명백한 한국 비하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의 금융 역량을 깎아내리는 그의 태도는 많은 한국인들이 익숙하게 접해온 편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편견이야말로 한국이 비밀리에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였죠. 아무도 한국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바로 그때 포럼에 참석한 한 한국인 기자가 손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는 유창한 중국어로 왕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왕 교수님,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교수님의 연구 자금이 중국 정부 산하 1:1로 연구재단에서 나온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해 주시겠습니까? 지난해 교수님은 200만 달러의 연구비를 이 재단으로부터 받았고 그 이후 모든 발언이 친중국적으로 바뀌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순간 왕 교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당황한 기색으로 목을 가다듬더니 말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학술적인 교류였습니다.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는. 그의 말은 마이크 소리에 묻혀 끊겼습니다. 사회자가 다시 발언권을 가져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시간 관계상 논의를 원래 주제로 돌리겠습니다. 벤스 박사님, 단군 프로젝트에 관해 좀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계속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는 한국인들에게 국가적 트라우마였습니다. 그들은 당시 국제금융 시스템의 취약성과 불공정함을 뼈저리게 경험했죠. 한국 금융계의 몇몇 천재들은 2번, 다시는 외부 세력에 의해 국가 경제가 무너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일념하에 비밀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의 상황을 생생하게 떠올렸습니다. 1997년 11월 한국 원화가 폭락하고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부도를 내던 그 시절. 국제통화기금은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한국 경제의 구조개혁을 요구했고 이는 많은 한국인들에게 국가 주권의 상실로 느껴졌습니다. 거리에는 금 모으기 운동이 벌어졌고 많은 이들이 자신의 결혼 반지와 갑오를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국가적 위기 앞에서 단결한 한국인들의 모습이었죠. 스크린에 IMF 시절 한국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길게 줄 서서 금을 모으는 시민들, 부도로 문을 닫는 기업들, 실직자들의 모습. 이 장면들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국가 금융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더라도 한국의 자본이 안전하게 보존되고 작동할 수 있는 그림자 금융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초기에는 오프라인 네트워크로 시작했지만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블록체인과 양자 암호화 기술을 접목시켰습니다. 2010년대 중반 이 시스템은 완전한 형태를 갖추게 되었고 이후 세계의 어떤 금융 감시망에도 포착되지 않는 유령 통화로 작동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 아이디어는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면서도 혁신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존 금융 시스템의 가정들을 역이용했습니다. 모든 금융 거래는 기록되고 추적된다는 가정, 모든 자산은 어딘가에 등록되어 있다는 가정, 그리고 모든 금융 흐름은 중앙기관에 의해 감시된다는 가정. 단군 프로젝트는 이 모든 가정을 뒤엎고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이 시스템의 가장 놀라운 점은 그 적응성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한 가지 방법만 개발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변형될 수 있는 금융 알고리즘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마치 물처럼 어떤 형태로든 변할 수 있고 어떤 장애물도 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죠. 청중들 사이에서 경탄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계 최강대국 중국의 운명을 뒤흔든 자금줄이, 그들이 업신여기던 대한민국, 그리고 IMF 외환위기의 치욕을 되갚기 위해 20년 넘게 칼을 갈아온 금융 전문가들의 손에서 나왔다는 사실에 모두가 경악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이런 성취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특성들의 결과였습니다. 한국인들은 5천년의 역사 동안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간섭을 겪어왔지만 그들은 언제나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왔습니다. 그들은 위기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왔죠. 한국인들의 이런 회복력은 그들의 역사에서 비롯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몽골의 침략, 일본의 식민 지배, 한국 전쟁의 폐허, 그리고 군사 독재를 모두 겪어냈습니다. 그리고 매번 그들은 더 강하게 일어섰죠. IMF 위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금융 시스템 중 하나를 개발했습니다. 이 순간 청중석의 한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미 재무부 차관보였습니다. 벤스 박사, 지금 즉시 워싱턴으로 와주셔야겠습니다. 대통령이 당신과의 긴급회의를 요청했습니다. 이 발언은 장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는 제 모든 분석이 사실임을 미국 정부가 전 세계 앞에서 공인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데이비드 왕 교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황급히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패배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지막 말을 전하기 위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을 K-팝과 반도체의 나라로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본질을 놓쳤습니다. 그들은 쓰러진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신을 쓰러뜨린 것보다 더 강한 무기를 손에 들고 일어나는 민족입니다. 단군 프로젝트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한국이 만든 금융에 보이지 않는 손이 앞으로 세계 경제 질서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 발언이 끝나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청중석에서 한 한국인 노신사가 일어나 깊이 허리를 숙이며 저를 향해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회의장에 있던 모든 한국인들이 일어나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나라가 마침내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순간에 대한 그들의 감사와 자부심의 표현이었습니다. 포럼은 이렇게 폭발적인 분위기 속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저는 예정에 없던 워싱턴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서둘러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꺼진 조용한 대기실에서 지친 심신을 추스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젊은 한국인 여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포럼의 진행을 돕던 스태프였습니다. 그녀는 깊이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고 그녀의 눈에는 맑은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벤스 박사님.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바로 단군 프로젝트를 처음 설계하셨던 분입니다. IMF 시절 국가에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평생을 바쳐 이 시스템을 만드셨습니다. 지난해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버지는 자신의 일이 언젠가 인정받을 날이 올 것이라고 믿으셨죠. 오늘 박사님 덕분에 아버지의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낡고해진 노트 한 권을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입니다. 진정으로 이 시스템의 정신을 이해하는 사람에게 전해주라고 하셨습니다. 박사님이라면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예요. 저는 경건한 마음으로 그 노트를 받아들었습니다. 표지는 오랜 세월의 흔적으로 닳아 있었고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한글로 금융주권이라는 제목이 쓰여 있었고 그 아래에는 영어로 파이낸셜 소브런티라고 병기되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첫 장을 펼쳤을 때 힘있는 필체로 쓰인 한 문장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정한 금융주권은 돈이 아닌 사람을 지키는 힘에서 나온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오늘 증명한 것은 단순한 금융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위기 앞에 모든 것을 걸었던 한 위대한 민족의 치열한 정신 그 자체였음을.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아버님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정태영입니다. 그녀가 답했습니다. 정태영 교수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서 가르치셨고 IMF 당시에는 금융위기 대응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안한 대안들은 모두 무시되었고 결국 한국은 IMF의 요구를 모두 수용해야 했죠. 그때부터 아버지는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비밀리에 프로젝트를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 교수님의 용기와 헌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유품을 저에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노트가 아닌 한 민족의 혼이 담긴 소중한 유산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단군이라는 이름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군은 한민족의 시조로 우리의 첫 번째 나라인 고조선을 세운 인물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하늘의 아들과 곰이 변한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이 프로젝트가 한국의 새로운 시작, 새로운 건국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단군이라는 이름을 선택하셨죠. 저는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코드명이 아니라 한 민족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담은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워싱턴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그 노트를 꼼꼼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 금융계에 숨겨진 천재들이 20년간 쌓아온 지혜와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그들이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진정한 동기였습니다. 노트의 초반부에는 IMF 시절의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국가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던 젊은 금융인의 절망과 분노가 페이지마다 묻어났죠. 하지만 그 절망은 곧 결의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다시는 외부 세력에 의해 국가 경제가 좌지우지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과제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생존을 위한 투쟁이다. 이 구절을 읽으며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복수심에 불타거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더 숭고했죠. 그것은 자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의 진정한 독립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노트에는 또한 프로젝트 초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경제학자, 컴퓨터 과학자, 암호학자, 금융 전문가, 그리고 심지어 철학자와 역사학자까지. 그들은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결합하여 전례 없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프로젝트를 계획했는지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술적 해결책을 찾는 데 그치지 않고 시스템의 철학적, 윤리적 기반까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시스템은 단순한 금융 도구가 아니다. 그것은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철학적 기반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 시스템이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지,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노트의 중반부에는 단군 프로젝트의 기술적 세부 사항이 담겨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한 개념에 불과했던 이 시스템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그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죠.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들은 미국과 유럽의 금융 시스템의 취약점을 철저히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취약점을 활용해 보이지 않는 금융 네트워크를 구축했죠. 기존의 금융 시스템은 너무 많은 가정을 기반으로 한다. 그들은 모든 거래가 기록되고 추적될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가정 자체를 뒤집을 것이다.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돈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 발상의 대담함에 저는 감탄했습니다. 그들은 기존 시스템의 틀 안에서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한 것이죠. 그리고 그 핵심에는 한국의 독특한 역사적 경험이 있었습니다. 서구의 금융 시스템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하지만 우리는 IMF를 통해 그 신뢰가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는지 배웠다. 따라서 우리의 시스템은 불신을 기반으로 할 것이다. 아무도 믿지 않고 모든 것을 의심하는 시스템. 그래야만 진정으로 안전할 수 있다. 노트에는 또한 기술적인 도전과 그것을 극복한 과정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많은 실패를 경험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각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삼아 시스템을 더욱 강화했죠. 12번째 테스트에서도 실패했다. 미국 재무부의 감시 시스템이 우리의 거래를 감지했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귀중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의 감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그것을 우회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할 수 있다. 그들의 끈기와 혁신 정신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수십 번의 실패 끝에 마침내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했고 그것은 어떤 감시망으로도 탐지될 수 없었습니다. 노트의 후반부에는 단군 프로젝트가 어떻게 실제 세계에 적용되었는지에 관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2010년대 중반 이 시스템은 완전한 형태를 갖추게 되었고 이후 몇 차례 실전 테스트를 거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중국이라는 거대한 적에 맞서 첫 실전 투입이 이루어진 것이었죠. 중국의 경제적 팽창은 한국에게 실존적 위협이다. 그들은 우리의 기술을 훔치고 시장을 잠식하며 정치적으로 압박한다. 우리는 직접적인 대결에서 이길 수 없다. 하지만 그들의 약점을 정확히 공략한다면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다. 그들이 선택한 전략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중국 내부의 권력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시진핑에 반대하는 세력을 지원함으로써 내부 균열을 일으키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핵심 도구가 바로 단군 프로젝트의 추적 불가능한 자금이었습니다. 우리는 중국 당국이 탐지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금을 이동시킬 것이다. 그들의 감시망은 아무리 촘촘해도 존재하지 않는 것을 감시할 수는 없다. 노트의 마지막 부분에는 프로젝트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중국을 약화시키는 것을 넘어 새로운 글로벌 금융 질서를 창조하고자 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국가 안보가 아니다. 그것은 더 공정하고 더 안전하며 더 지속 가능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현재의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불안정하고 불공정하다. 그것은 강대국의 이익을 위해 설계되었고 약소국들은 항상 희생양이 되어 왔다. 우리는 이것을 바꿀 것이다. 우리는 모든 국가가 동등한 발언권을 갖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 것이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작성자의 개인적인 소회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이 프로젝트가 세상에 알려질 날이 올 것이라고 믿는다. 그때 사람들은 우리를 영웅으로 볼 수도 악당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이다. 역사가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든 우리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한국인이다.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노트를 덮으며 저는 깊은 감동과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이끈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이나 명예를 위해 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묵묵히 일해온 진정한 애국자들이었습니다. 워싱턴에 도착해 대통령과의 회의에 참석하기 전 저는 이 노트를 안전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단군 프로젝트의 이야기가 세상에 제대로 알려지도록, 그리고 그 뒤에 있는 한국인들의 용기와 지혜가 정당하게 평가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백악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무장관, 국방장관, CIA 국장, 그리고 연방준비제도 의장까지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이는 분명 국가 안보 수준의 위기 상황이었죠. 긴급하게 소집된 이 회의에는 최고 기밀 등급이 부여되었습니다. 회의실 앞에는 중무장한 경호원들이 서 있었고 모든 전자기기는 회의실 밖에 남겨두어야 했습니다. 실내에는 전파 방해 장치가 작동 중이었으며 방음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수준의 보안은 오직 가장 중대한 국가 안보 사안에만 적용되는 것이었습니다. 벤스 박사 마침내 오셨군요. 대통령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당신의 포럼 발언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공식 항해 성명을 발표했고 유럽연합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예상된 반응입니다, 대통령님. 단군 프로젝트는 한국 정부의 공식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이는 민간 금융 전문가들이 비밀리에 진행한 것이죠. 정부가 이에 대해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것은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자료를 배포하며 말했습니다. 최신 정보에 따르면 중국 내부의 상황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는 군부대가 주요 정부 청사를 둘러싸고 있으며 시진핑의 측근들이 대거 체포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부패 수사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권력 교체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CIA 국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벤스, 솔직히 말해주게. 우리는 왜 이런 중대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했나? 한국이 이런 첨단 금융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다면 우리가 알았어야 하지 않나?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국장님, 그것이 바로 단군 프로젝트의 천재성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들조차 탐지할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죠. 제가 이 정보를 알게 된 것도 순전히 우연이었습니다. 2019년 제가 은퇴한 후 한국을 방문했을 때 우연히 프로젝트 멤버 중 한 명을 만났습니다. 그는 저를 신뢰했고 일부 정보를 공유했죠. 그들이 어떻게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무장관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금융 전문가와 기술자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의 시스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독특한 상황 때문입니다. 그들은 IMF 위기를 통해 기존 금융 시스템의 모든 취약점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기존의 모든 가정을 재평가했죠. 더불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두 요소의 결합이 단군 프로젝트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무장관이 물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후진타오파가 권력을 장악할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저는 깊게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력 교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의 시작입니다. 한국의 단군 프로젝트는 단순히 중국의 정권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목표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이미 성공했습니다. 대통령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패러다임을 바꾸다니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테이블 위에 그 낡은 노트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단군 프로젝트의 창시자가 남긴 기록입니다. 그의 딸이 저에게 전해주었죠. 이 안에는 그들의 비전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한국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세계가 더 이상 몇몇 강대국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새로운 질서를 꿈꿨습니다. 그들이 중국을 첫 타겟으로 삼은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가장 강한 자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죠.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이 새로운 정보의 의미를 소화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은 누구입니까?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그들이 다음으로 타겟팅할 나라는 어디일까요? 혹시 미국도 그 목록에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파괴가 아닙니다. 그들은 건설적인 변화를 추구합니다. 노트에 따르면 그들의 다음 단계는 공정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국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하죠. 그들은 미국을 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이 새로운 질서의 핵심 파트너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물었습니다. 이 단군 프로젝트가 정말로 우리의 금융 시스템을 우회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달러의 기축 통화 지위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위협으로 볼 수도 있지만 기회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협력한다면 함께 더 안정적이고 공정한 글로벌 금융 질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는 미국에게도 이익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단력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벤스 박사, 저는 당신이 이 프로젝트의 한국 책임자들과 접촉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대화해야 합니다. 적대적으로가 아니라 협력의 자세로요. 새로운 세계 질서가 형성되는 이 중요한 순간에 미국은 그 흐름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현명한 판단일 것입니다. 대통령님. 제가 가진 연락처로 그들에게 접촉해 보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대통령의 비서실장에게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정부 내에서 높은 신망을 받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사무실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비서실장님, 혹시 단군 프로젝트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런 프로젝트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벤스 박사님. 하지만 그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제 사촌이 한국 금융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그는 술자리에서 이상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IMF 같은 일을 겪지 않을 거야. 이번에는 우리가 규칙을 만들 테니까. 당시에는 그저 술 취한 사람의 호언장담으로 여겼습니다만. 이제 보니 그 의미가 달라 보이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서실장님의 사촌분께 연락이 닿으십니까? 물론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 개인적인 차원에서요. 김 비서실장은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시도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약속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런 사안은 매우 민감하니까요. 저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왜 단군이라는 이름을 선택했을까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김 비서실장의 얼굴에 잠시 미소가 스쳤습니다. 단군은 한국 건국 신화의 주인공입니다. 한민족의 시조로 여겨지죠. 하늘의 아들인 환웅과 곰이 변한 웅녀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는 최초의 한국 국가인 고조선을 세웠고 한민족에게 농경과 의학, 윤리를 가르쳤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신화적 인물이지만 한국인들에게는 민족 정체성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단군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의미가 명확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금융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 민족의 새로운 시작, 새로운 건국을 상징하는 프로젝트였던 것입니다. 비서실장님, 제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한국과 한국인들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특히 그들이 IMF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서요. 혹시 좋은 자료나 책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 비서실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몇 가지 좋은 책들이 있습니다. 특히 한강의 기적 폐허에서 선진국으로라는 책을 추천합니다. 이 책은 한국이 한국전쟁 후 폐허에서 어떻게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는지를 다루고 있죠. 그리고 IMF 이후의 한국 위기와 혁신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이 책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와 경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자세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정신적 특성 중에서 위기 상황에서 그들을 그토록 강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김 비서실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한과 정의 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은 억압과 고통에서 비롯된 깊은 감정으로 한국인들의 집단적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천 년간의 외세 침략과 억압을 겪으며 형성된 감정이죠. 하지만 이 한은 단순한 원한이나 복수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강한 열망으로 승화됩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후 계속했습니다. 정은 사람들 사이의 깊은 유대감과 연민을 의미합니다. 한국인들은 개인의 성공보다 공동체의 안녕을 중시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그들은 놀라운 단결력을 보여주죠. IMF 당시 금모으기 운동이 바로 그런 예입니다.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금을 국가에 기부했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애국심과 공동체 의식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죠. 그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정신이 단군 프로젝트의 핵심에도 있었겠군요. 개인의 영광이나 이익이 아닌 국가와 민족을 위한 헌신. 정확합니다. 김 비서실장이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국가는 단순한 정치적 실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5천년의 역사와 문화가 응축된 민족의 개념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국가적 위기를 매우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려는 의지를 보입니다. 저는 이 대화를 통해 한국과 한국인들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군 프로젝트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죠. 워싱턴에서의 임무를 마치고 저는 서울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김 비서실장의 도움으로 단군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 중 한 명과 비공식 만남이 주선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을 박 교수라고만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서울의 한 조용한 차 박물관에서 만났습니다. 박 교수는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남성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깊은 지혜가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박물관의 조용한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전통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벤스 박사님. 그가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프로젝트에 대해 세상에 알렸다고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는 그것이 언젠가는 공개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에게 노트를 건넸습니다. 이것은 프로젝트 창시자의 것인 것 같습니다. 그의 딸이 저에게 주었죠. 박 교수는 노트를 받아들고 깊은 감정에 휩싸인 듯 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표지를 쓰다듬더니 첫 페이지를 열어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맑은 눈물이 고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정 교수의 노트군요. 그는 우리의 스승이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그는 이미 암과 싸우고 있었지만 그의 지혜는 여전히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그가 떠난 후에도 우리는 그의 비전을 따라 프로젝트를 계속 발전시켰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한국 정부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 모르고 있었던 건가요? 박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정부의 개입 없이 움직이길 원했습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의미의 독립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계속했습니다. 물론 정부 내에 우리의 이해자들이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직접적인 지원은 하지 않았지만 때로는 눈을 감아주기도 했죠. 그의 말은 단군 프로젝트가 순수한 민간 이니셔티브였지만 정부의 암묵적 지원이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매우 한국적인 접근법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관여하지 않으면서도 은밀히 지원하는 방식. 이렇게 함으로써 외교적 문제나 국제적 비난을 피할 수 있었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세계 경제는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습니다. 박 교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중국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벤스 박사님. 우리는 더 공정한 세계 질서를 꿈꿨습니다. 1997년 IMF 위기 때 한국은 외부 세력에 의해 경제적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니라 국가의 존엄성이 훼손된 사건이었죠. 우리는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떤 나라도 그런 경험을 하지 않는 세계를 꿈꿨습니다. 박 교수는 잠시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했습니다. IMF 당시 국제금융기관들은 한국 경제를 구제한다는 명목으로 우리에게 가혹한 조건을 강요했습니다. 기업들은 파산했고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국가의 핵심 산업들이 해외 자본의 헐값에 매각되었죠. 그것은 경제적 식민지화나 다름없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결의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국가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경제적 주권이 필수적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경제적 주권의 핵심은 바로 금융 시스템에 대한 통제권입니다. 기존의 글로벌 금융 시스템은 소수의 강대국에 의해 설계되고 운영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시스템을 조작하고 필요할 때면 약소국들을 희생양으로 삼죠. 그의 말은 단순한 원망이 아니라 냉철한 분석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IMF 위기 당시 한국은 단기 외채 증가와 외환 보유고 부족으로 위기를 맞았지만 그 근본 원인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불균형과 투기성 자본의 갑작스러운 이동이 위기를 촉발했던 것이죠. 그래서 중국을 첫 타겟으로 삼은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확히는 시진핑 체제를 타겟팅한 것입니다. 박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그의 독재적 리더십은 아시아 전체에 위협이 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에게는요. 우리는 중국 내부의 개혁 세력을 지원함으로써 좀 더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중국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단군 프로젝트의 힘을 증명하고자 했죠. 그는 노트를 조심스럽게 넘기며 계속했습니다. 시진핑의 중국은 경제적으로 한국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경제 보복은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죠. 그들은 한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았고 한국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조직했으며 한국 관광을 제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압박을 넘어선 국가 주권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박 교수의 말에서 저는 한국인들이 느꼈을 분노와 결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IMF 위기를 통해 경제적 주권의 중요성을 배웠고 중국의 경제 보복을 통해 그 교훈을 다시 한번 체감했던 것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 교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프로젝트의 존재가 공개된 이상 우리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그림자 속에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공개적으로 새로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제안할 것입니다. 미국, EU, 그리고 다른 주요 경제권과 협력하여 더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 새로운 시스템의 핵심 원칙은 무엇인가요? 제가 질문했습니다. 박 교수는 손가락을 하나씩 펴며 답했습니다. 첫째, 모든 국가가 동등한 발언권을 갖는 진정한 다자주의입니다. 둘째, 투기성 자본 흐름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입니다. 셋째, 위기 시 약소국을 보호하는 안전장치입니다. 넷째,
완전한 투명성과 책임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금융 시스템입니다. 그의 비전은 이상적으로 들렸지만 동시에 매우 현실적인 문제의식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현재의 글로벌 금융 시스템은 2008년 금융위기에서도 드러났듯이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미국은 그런 변화를 원할까요? 제가 의문을 표했습니다. 박 교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벤스 박사님. 세계는 이미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 변화를 이끌거나 아니면 그 변화에 휩쓸리거나 둘 중 하나일 뿐이죠. 그리고 저는 미국의 지도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다가 덧붙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미국 내의 몇몇 금융 개혁론자들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 시스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죠. 우리는 그들과 함께 새로운 시스템의 청사진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기술이나 메커니즘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박 교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우리의 핵심 기술 중 하나는 양자 금융 네트워크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블록체인을 넘어선 개념으로 양자 암호화 기술을 활용해 절대적인 보안을 제공합니다. 또한 우리는 분산형 금융 주권 개념을 개발했습니다. 이는 중앙 집중식 통제 없이도 국가와 지역이 자신들의 금융 정책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죠. 그는 잠시 멈추고 제 반응을 살폈습니다. 제 표정에서 놀라움을 읽었는지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놀라셨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기존 시스템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술이나 시스템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대화는 차 박물관에서의 만남을 훨씬 넘어 저녁 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박 교수는 저를 한국의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작은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소주를 마시며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벤스 박사님, 한국에 오신 김에 우리나라를 좀 더 둘러보시는 게 어떨까요? 서울만 보고 가시면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저희 시골 농가에서 몇 일 묵으면서 한국의 또 다른 면을 경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그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서울에서 약 2시간 거리에 있는 충청남도의 작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박 교수의 고향 집이 있었습니다. 전통 한옥과 현대식 건물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그의 집은 한국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모습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특히 그의 80대 어머니는 제게 끊임없이 음식을 권하며 한국 어머니의 정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비록 언어의 장벽이 있었지만 그녀의 따뜻한 미소와 정성은 어떤 말보다도 더 큰 의미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박 교수와 저는 마당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마을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모든 것이 파괴되었고 사람들은 굶주림에 시달렸죠. 하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는 우리 아이들은 이런 고통을 겪게 하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해냈습니다. 그들은 맨손으로 산을 옮기고 강을 건너고 바다를 메웠습니다. 비유적인 의미가 아니라 말 그대로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계속했습니다. 그들의 희생 덕분에 우리 세대는 더 나은 교육과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었고 미국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죠. 그리고 돌아와서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인들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선조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다음 세대에게 갚고자 합니다. 다음 날, 박 교수는 저를 마을 주변으로 안내했습니다. 우리는 논과 밭을 지나 작은 언덕에 올랐습니다. 그곳에서 바라본 풍경은 마치 한 폭의 동양화 같았습니다. 푸른 산과 계단식 논, 그리고 그 사이에 자리 잡은 전통 가옥들. 그러나 그 평화로운 풍경 너머로 현대적인 고속도로와 첨단 산업단지가 보였습니다. 보이십니까, 벤스 박사님? 박 교수가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것이 바로 한국입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나라, 급격한 변화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나라.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산업화를 이룬 나라 중 하나입니다. 불과 한 세대 만에 농경사회에서 첨단 기술 강국으로 변모했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뿌리를 소중히 여깁니다.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이런 이중성이 바로 단군 프로젝트의 본질을 설명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전통적인 가치관과 가장 첨단의 기술이 결합된 프로젝트. 그것은 매우 한국적인 접근법이었습니다. 마을에서의 마지막 날, 박 교수는 저를 그의 개인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수천 권의 책과 함께 여러 컴퓨터 장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쪽 벽에 걸린 대형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단군 네트워크의 일부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단지 인터페이스일 뿐이고 실제 시스템은 전 세계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어떤 한 곳이 파괴되더라도 시스템은 계속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죠. 그는 키보드를 몇 번 두드리더니 화면에 복잡한 네트워크 맵을 띄웠습니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세계 금융 시스템의 실시간 흐름을 보여줍니다. 보이십니까? 이 빨간색 선들은 위험한 투기성 자본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 지점들은 취약한 경제 영역이죠. 우리 시스템은 이런 패턴을 분석하여 금융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경이로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놀랍군요. 이 정도 수준의 분석 능력이라면 실제로 금융 위기를 예방할 수 있겠네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입니다. 박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1997년이나 2008년과 같은 위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시스템이 모든 국가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더 이상 소수의 강대국만이 게임의 규칙을 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참여자가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갖는 진정한 다자주의 시스템이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물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널리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기존의 기득권층은 분명 저항할 텐데요. 박 교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물론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변화는 항상 어렵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이미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스템의 결함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고 사람들은 대안을 찾고 있죠. 우리의 임무는 그저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세계가 할 것입니다. 그날 밤 떠나기 전 박 교수는 저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옥으로 만든 작은 인장이었습니다. 이것은 단군의 인장입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우리 프로젝트의 상징이죠. 이것을 가지고 계시면 언제든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한국인들의 정신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압력에도 결코 굴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불굴의 정신. 저는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한 민족의 혼이 담긴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단군 프로젝트라는 금융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러 왔지만 이제는 그것이 단순한 기술적 혁신이 아니라 한 민족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정신이 결합된 결과물임을 깨달았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남산타워에 올라 도시 전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놀라운 대비였습니다. 600년 된 고궁과 첨단 마천루가 공존하는 도시. 전통시장과 최신 쇼핑몰이 나란히 있는 도시.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발전하고 혁신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박 교수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저것이 바로 한국입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나라, 급격한 변화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나라. 그의 말이 이제는 더욱 분명하게 이해되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단군 프로젝트의 노트와 제 개인적인 메모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어떻게 세계와 공유할지 고민하면서요. 그것은 단순한 보고서나 논문으로 담기에는 너무 큰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사건이었으니까요. 비행기 창문 너머로 펼쳐진 태평양의 드넓은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제가 본 것은 단순한 금융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민족의 혼과 정신이 담긴 위대한 도전이었습니다.
IMF 외환위기의 쓰라린 상처를 딛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묵묵히 준비해온 한국인들의 놀라운 의지력과 창의성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죠. 특히 박 교수와의 만남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단순한 학자의 호기심을 넘어선 진정한 사명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나라와 국민을 지키겠다는 강한 결의였고, 동시에 더 나은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보편적 염원이었습니다. 저는 정 교수의 노트를 다시 한번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낡은 페이지들 사이에는 한 시대의 고통과 희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IMF 위기 당시의 절망적인 상황을 기록한 초반부부터 단군 프로젝트의 비전을 담은 후반부까지 그 모든 페이지에는 한국인들의 불굴의 정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진정한 금융 주권은 돈이 아닌 사람을 지키는 힘에서 나온다. 이 문장을 다시 읽으며 저는 그 깊은 의미를 곱씹어 보았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금융은 단순한 경제 활동의 도구를 넘어 국가 주권과 국민의 삶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1997년 IMF 위기 당시 한국은 금융 주권의 상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가져올 수 있는지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바탕으로 그들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해낸 것입니다. 제가 가장 놀란 점은 단군 프로젝트의 기술적 혁신성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인상적이었지만 더 놀라웠던 것은 그 기저에 깔린 철학적, 윤리적 비전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금융 시스템의 본질과 목적을 재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서구의 금융 시스템이 효율성과 이윤 극대화를 중심 가치로 삼는다면 단군 프로젝트는 사람과 공동체를 중심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금융이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어쩌면 당연하지만 현대 금융 세계에서는 종종 잊혀지는 기본 원칙을 상기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비행기가 미국 영공에 진입할 무렵 저는 제 보고서의 윤곽을 거의 완성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세계 금융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보고서가 미국 정부는 물론 전 세계 지도자들과 금융 전문가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단군 프로젝트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어떤 나라도 어떤 민족도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인들이 세계에 보여준 불굴의 정신이며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가치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단순한 금융 이야기가 아닌 한민족의 불굴의 정신과 비전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단군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술적 혁신을 넘어 국가적 위기 앞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한국인들의 투혼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한국은 IMF 외환위기의 쓰라린 경험을 통해 진정한 국가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경제적, 금융적 독립이 필수적이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바탕으로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묵묵히 새로운 길을 개척해왔습니다. 그 결과 세계 최강대국의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외부의 편견과 선입견을 뛰어넘어 자신만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는 나라. 위기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는 나라. 그리고 무엇보다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고자 하는 나라. 한국의 이런 정신은 우리 모두에게 큰 영감과 희망을 줍니다.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 정신,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헌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강인함의 원천이 아닐까요? 여러분도 이 놀라운 이야기에 감동받으셨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할 대한민국의 감동 스토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